네, 지금부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 합동 토론을 시작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합동 토론회는 2021년 4월 8일 제1차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현장 소통형 토론회 진행 결정에 따라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1차 토론회는 당 혁신과 국회 전략, 또 원내 운영 방향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치러지는 제21대 국회 2기 원내대표 선거가 또 국민과 민심을 받드는 선거가 돼야 되고요. 또 당의 성찰과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통과 경청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종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고 어려움을 수습하고 새로이 당을 이끌어 나갈 원내대표를 이번 주에 선출합니다. 새 원내대표께서는 비상대책위원장직을 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 원내대표께서는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지도부의 중심으로서 정권 재창출에 큰 역할을 맡으시게 됩니다.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에 나서주신 윤호중, 박완주, 윤호중 후보님 두 분 중에 누가 되시더라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그런 훌륭한 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시하시는 정견을 통해서 민주당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개혁과 혁신 그리고 정책의 과제 등을 앞으로 우리 당이 반성을 통해 거듭나게 될 중요한 일 등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와 함께 우리도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되시더라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대 어느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보다도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함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심 앞에 더욱 낮은 자세로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할 때 국민들이 조금씩 신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그 신뢰 회복의 시작점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두 분 후보께서 보여주시는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비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또 기대를 하고 당의 반성과 성찰, 쇄신과 단합의 걸음도 함께 내딛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정견 경청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두 분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정환 비대위원장님이셨고요. 이어서 이상민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 토론회 날입니다. 더 중한번 안 해도 이번 원내대표 선출은 물론 5월 2일에 있을 당대표와 최고위원, 우리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민심에 터잡아 소통과 공감 역량이 활발하신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님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 두 분은 연단합 토론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방역 지침을 따랐고요. 또 일정한 거리를 뒀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후보님들은 마스크를 벗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해도 된다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 사회자도 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 합동 토론의 진행 순서를 좀 긴데 제가 자세히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 연설, 공통 질문 2회, 또 후보자 개별 질문 3회, 현장 질문 3회,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 연설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선관위 선정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로부터 각 3분씩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의원들께서 오늘 오전까지 접수한 질문 중에서 사회자가 추첨을 통해서 한 개의 질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보자별 각 3분씩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개별 질문 역시 오늘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후보자별 질문을 후보자가 직접 이번엔 뽑습니다. 개별 질문지함에서 질문 3개씩을 뽑아서 각 2분씩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장 질문은 현재 생중계되고 있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데일리민주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질문과 또 현장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질문 중에서 선관위원이 3개를 뽑아서 각 질문을 또 2분씩 답변을 하게 됩니다. 기조 연설의 경우 종료 30초 전에 차임벨이 한 번 울립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 종료와 함께 종료가 되면 차임벨이 또 3번 울립니다. 그리고 그 외 답변과 시간이 마무리 연설의 경우에는 발언 시간 종료와 함께 차임벨이 한 번 울리게 됩니다. 이 종료 후 추가 발언은 불가능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각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 순서는 기조 연설 순서를 기준으로 교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마무리 연설은 각 2분씩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델리민주 시청자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따라서 당 혁신, 소통, 국회 운영, 원내 전략 등 분야를 특정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자별 개별 질문 진행 전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총 7분입니다. 그리고 종료 30초 전 차임벨이 한 번 울리고요. 종료와 동시에 차임벨 3번이 울립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전 추첨에 따라서 순서를 정했거든요. 기호 1번 윤호중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고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원내대표 후보 기호 1번 윤호중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국민 앞에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일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180석의 의석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LH 비리를 막지 못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개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앞에서 가장 밑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함께 소통했을 때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함께 공감했을 때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 윤호중,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당을 혁신하고 네 번째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코로나 감염병과 경제위기 극복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4차례의 추경과 각종 경제 지원 방안이 시행됐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삶, 올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더불어 소비 지원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지에 성패가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이럴 때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 실태와 향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코로나19 민생 지원 방안을 철저히 분석해서 추가로 필요한 특단의 방역 그리고 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당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 청문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온라인 청원 시스템과 시도별 국민응답 센터를 설치해서 국민의 목소리가 항상 당과 당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생 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 의원 회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적 원내 운영을 위해서 선수별 의원 총회를 도입하고 그 회의에서 추천한 의원님들을 원내 부대표로 임명하는 등 언제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별 부패 척결 특별 소위를 구성해서 국민의 분노를 산 LH 사태와 같은 부패 범죄가 공직사회에 원천 차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력한 당정청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정책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별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당정협의를 상임위별로 제도화해서 강력하고 전면적인 당정청 협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로 민주당과 함께한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동안 자리에 욕심을 내기보다 또 어떤 직책에 연연하기보다 오로지 당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언제나 주어진 역할에 소임을 다해왔고 당이 승리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마다 않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서 현역 단체장의 3분의 2를 교체하는 공천을 통해 우리 당의 승리를 일궈낸 적도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도덕성의 기준을 가장 높이는 공천 기준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우리 당 국회의원의 이탈 없이 우리 당의 승리를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저 윤호중 혁신과 쇄신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할 자신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제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간절한 소망은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원내대표 임기도 다음 대선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원내를 정비해야 하고 빠르게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빠르게 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내대표는 그 누구보다 유능하고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4기 민주정부의 토대를 착실히 다져나가는 원내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원내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민주당을 개혁과 혁신의 상징으로 만드는 원내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원내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선거에 이기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런 책임 있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후배, 동료 의원님, 21대 국회 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박완주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더 공정한 사회를 바랬던 국민들은 지난해 180석의 거대 집권 연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민주당과 정부의 등을 돌렸고 우리는 참패했습니다. 민주당은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정당이며 약자와 서민의 대변하는 정당, 높은 도덕적 가치를 자랑스러워하는 정당,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당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민주당의 가치를 잃어가고 기득권 정당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약자와 서민을 대변했지만 민심을 읽는 데 부족했고 성인지 감수성은 떨어져 내로남불이 되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바랬지만 우리의 모습은 위선적이었고 당내 소통은 민주적이지 않았고 다양성은 사라지고 권위주의가 팽배한 거대 기득권 꼰대 정당으로 비쳤습니다. 180석을 몰아주어도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다는 청년들의 냉소는 무엇보다 아픈 송곳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당내 반성과 혁신에 대한 많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스러움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난 1년 침묵과 방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성합니다. 떠나는 민심의 경고에 침묵했고 당내 불통에 대해서도 코로나 때문으로 치부하고 방관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또한 혁신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민심은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출발은 민주당의 가치와 국민 공감력 회복 그리고 실천일 것입니다. 원내대표 선출은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과 함께 다음의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174명의 의원은 민주당의 소중한 힘입니다. 당내 민주적 절차와 소통은 혁신의 시작입니다. 먼저
대면 의총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의 이유도 있었지만 소통 부재와 일방주의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선수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토론과 공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정책 의총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일방적 소수의 정책 결정은 174명 모두를 무력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주요 의제에 대해서 1년간 처리 법안과 시기를 정하고 정책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통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초선 의원 등 의총을 시스템화하고 또한 원내대표단과 정책조정위원회, 간사단 회의 정례화를 이루겠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모든 의원들이 회의에 참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당 주도의 실질적 당정청 관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법은 단독 처리, 국민이 원하는 법은 합의 처리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당정청 협의가 민심에 부합하였는지, 당내 협의가 충분하게 논의되었는지 주요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당은 민심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하고 청은 민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은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다.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민생경제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위를 적극 지원해서 정책 보완을 하겠습니다. 개혁입법도 멈출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등은 권력개혁, 국민의 요구이자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와 정조위에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 준비하여 의총을 통한 당론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민생입법도 개혁입법도 잘 처리하는 것이 유능한 정당입니다. 넷째,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국회는 입법의 장이며 정치의 장입니다. 지난 1년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와 부의장 선출 문제도 이번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집권 여당답게 야당과 소통하겠습니다. 다섯째, 잘못되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 시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당원당규 재개정이 국민에게 보여드릴 반성의 자세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출당과 제명 등 모든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과거 소장파, 소신파로 불리던 선배 의원님들의 당을 위한 진정 어린 충원과 회초리는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을 위한 진정 어린 비판의 목소리는 터부시되었습니다. 건전한 토론을 져야 하는 강성당원의 과다한 압박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토론을 해야 합니다. 모든 당원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직접 대화를 통해 건강한 비판이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더불어당원 동지 여러분, 변화와 혁신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변화의 혁신 요구는 국민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활발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탓, 내 탓,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진정한 성찰이 될 수 없습니다. 구태이고 혁신할 문화입니다. 그 혁신의 박완주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들었고요. 다음 순서는 선관위에서 선정한 공통 질문을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후보자 답변 후에 다음 후보자가 차례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이고요. 답변 시간 종료 시에는 차임벨이 한 번 울립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성찰과 변화를 위한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 5년 차와 대선 전국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원내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또한 5월 2일 임시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어야 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당 비대위의 역할과 향후 원내대표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약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당 비대위의 역할과 향후 원내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럼 기호 2번 박완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5월 2일까지는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던 민주당의 변화 혁신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내 모든 의원님들과 국민들도 어떤 변화와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저는 이 시기에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 내에서도 우리 당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은 민심을 잃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잃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 독주, 당내 소통의 부재, 그리고 당정청의 민심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그 정책 과제에 대해서 세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궐선거 참패는 그거에 대한 철저한 반복되지 않기 위한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국민 앞에 솔직해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또 그 시행도 하지 않고 법도 규칙도 바꿔가면서 이길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 그것이 반성의 시간. 그러나 반성만은 할 수 없습니다. 반성은 진심 어리게 우리 당과 우리 의원들도 하겠지만 대한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혁신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영역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당만이 혁신해서 정부만이 혁신해서 청와대만 혁신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뒷받침입니다. 당정청이 모두 국민의 눈높이로 혁신하는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비대위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로서는 가장 큰 힘은 174명의 국회의원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주 훌륭한 자산들을 이제부터 각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그거를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당내 소통입니다. 그리고 소통을 위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의 체계를 통해서 그리고 당정청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됩니다. 당이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로 혁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공통질문 답변인데요. 다음은 기호 1번 윤호중 후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5월 2일까지 원내대표가 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과 또 원내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그 우리 당 비대위가 해야 될 역할 당연히 5월 2일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당 지도부가 우리 당과 당원들의 이 축복 속에 선출되는 과정, 그 과정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이 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이 정말 호되게 회초리를 맞고 그것을 어떻게 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우리 당을 다시 국민의 사랑받는 당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 지난 선거 또 이 지난 1년간의 이 21대 국회의 의정 활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혁신하고 무엇을 개혁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그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5월 2일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고민의 여지 없이 바로 당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과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은 당연히 우리 당의 이 원내 지도부로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국민들과 공감 속에서 국회가 또 이 개혁 입법을 해 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에 앞서 우선 4월 국회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을 그 처리해 나가는데 우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그 개혁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원내대표는 다음 내년 있을 대선을 준비해 나가는 지도부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17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다음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또 어떤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총선 때 제가 당의 정책의장으로서 우리 당의 의원님들의 그 제안을 모두 다 종합해서 우리 당 공약을 만들고 국정과제를 다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문제의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을 모아서 4기 민주정부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질문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공통 질문지를 모아둔 질문지함에서 제가 이 사회자가 질문 한 개를 뽑겠습니다. 답변 시간과 진행 방법은 이제 동일한데요. 제가 하나 뽑으면 되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일부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선거 패배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기호 1번 윤호중 후보에게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또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가의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이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조국 전 장관의 모든 그 가족사와 일상사가 모두 다 정의롭고 또 이 국민들 눈에 보시기에 반드시 공정하였다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법제도는 국민 앞에 보다 더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어떤 균형과 형평이 무너졌다라는 것도 우리 사법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그 당시에 대단히 많은 그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키는데 노력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국민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비난도 샀고 우리 당이 대단히 힘든 이 어려운 이 과정을 겪기도 했다. 그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1년 반 이전에 이 진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난해 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이 그 사법개혁 또 검찰 개혁의 이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 공정에 대한 공정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균형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절대 그 국민 여러분의 도덕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국민들께 더욱더 우리 이 당의 공직자들이 모두 다 자세를 가다듬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보궐선거의 패인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였다. 이거에 영향이 있다는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보궐선거의 패인이 특정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가지 면에서 본다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고 있지만 과도한 그 검찰들의 무리한 수사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런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분이 있어서 저도 또한 조국 사태라고 했을 때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에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공정하지 못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분명한 국민들의 분노들이 있었고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는 당시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내는 것이 정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섰고 당원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두 가지 문제에서 이 조국 사태 가족사를 보면서 가족사이지만 또 하나의 우리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웠던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나왔던 아빠 카드, 엄마 카드라는 가장 예민한 학력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정하지 않다 또는 과도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면 분명 어려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했던 측면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다 총선을 통해서 극복은 됐지만 어쨌든 젊은 층의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1년 반 전의 이야기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갖고 아직까지 우리 당내에는 미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관계와 평가, 혁신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당의 문화는 옳지 않다. 그래서 개제 원내대표 혁신 과정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공통 질문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개별 질문에 들어가겠는데 그 앞서서 제가 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델리민주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요 국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 신청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당 혁신과 국회 전략 또 원내 운영 방향이지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지금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많이 올려주신다 봅니다. 그래서 이 주제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선택해서 현장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이 델리민주를 통한 현장 질문 접수를 받고 2시 50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렸는데요. 후보자별 개별 질문은 후보자 합동 토론회 시작 전에 의원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3개를 뽑으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방식인데요. 질문은 후보자 교차 순으로 후보별 1개씩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통이 그걸 보고 이제 뽑으시면 되는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례가 되면 후보자 좌석 옆에 준비되어 있는 개별 질문지 하면서 1개의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이번에는 2분입니다. 2분. 종료 시 차인벨이 울리고요. 이후 추가 발언은 불가능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시간 안배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기호 2번 박완주 후보부터 그 질문함을 들어주셔서 질문 하나를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읽어주시고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을 통해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하시며 지난 1년 정치가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당의 민생개혁 입법에 대한 발목 잡기와 목리는 더욱 극성을 부를 것이라 생각함. 때로는 야당과의 합리적 토론과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생각한 무너진 정치 복원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해 주십시오. 네, 제가 기존 말씀드렸지만 국회는 입법의 장이고 그리고 정치의 장입니다. 사실 무너진 정치 복원은 현재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상임위 배분 문제입니다. 이거는 21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국회가 생겼을 때부터 오랜 관행 내지는 서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11대 7이라고 하는 사실은 숫자를 합의해 놓고 일정 여야 대표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수용을 안 하니까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여당이 17개를 다 갖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게 처음은 아닙니다. 10몇 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는 어쨌든 소수의 국민이든 다수의 국민이 이해들을 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그 복원 정책은 필요하다. 다만 이거를 그러면 무조건 합의해서 내줄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 재논의에 모든 야당이 요구하는, 벌써 야당에서는 반성을 한다면 법사위원장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저렇게 하는 협상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저도 20대 원내 수석할 때 국회의장을 저희가 갖고 야당이었지만 여당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여당한테 법사위를 넘겨줬던 이런 합리적인 논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화, 국민들이 봐서 저 정도는 최대한 목리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저는 대화 타협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후에는 이미 우리가 180석이고 모든 상임위가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때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윤호중 후보 차례입니다. 질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네, 강성 질문입니다. 강성 지지층에 의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내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없고 당의 운영이나 정책 방향 등이 강성 지지층과 이들이 지지를 받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발생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후보자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저희 의원님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토론회를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는 또 왜 그러나 하고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좀 더 이 당의 어떤 그 열혈 지지를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하시고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문자라든가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 민주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더 좀 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일테면 당원으로서 조금 더 존중해 주시고 왜 그분이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당은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틀린 의견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우리 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불편해하거나 또는 이를테면 욕설이나 이런 그 폄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삼가해 주셔서 이 SNS나 또 이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과 당원 또 지지자들 사이에 하나의 소통의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순서인데요. 진행 방법은 같습니다. 다시 그 질문함에 손을 넣어서 질문지를 뽑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순서는 아까 교차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기호 1번 윤호중 후보 순서입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질문을 읽고 2분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앞서 주신 질문과 같은 건가요? 거의 같은, 그러니까 당내 다양한 의견 표출, 활발한 토론을 저해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강경한 행동 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그러면 다시 뽑기를 원하시죠? 예, 다른 내용을 좀 하나 더 뽑아주셔도 다시 뽑아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 개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에 대해서 준엄한 이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 준엄한 가르침은 저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겸손해라. 그리고 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라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들을 잘 살피고 유능하게 정책을 개혁을 해달라라는 그 두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좀 더 겸손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라는 말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테면 이 야당 또 지난 정부를 탄핵을 통해서 이 성립이 된 그런 정부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의 허물을 볼 때 정말 저희도 매서운 회초리 또 매서운 이 강도 높은 이 비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뜻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가졌던 그 태도만큼 저희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개혁을 유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집권기가 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3년
130석의 의석을 가지고 어렵게 입법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저희에게 180석 의석을 주셨는데 저희가 자만한 또는 그 힘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못했던 것에 대한 욕심으로 국민 여러분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구 했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런 자세를 거두고 제대로 국민들이 어떻게 원하는가를 잘 살펴서 개혁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완주 후보께서 또 질문지를 뽑아주시고요. 질문을 읽고 2분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내 대표와 간사단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 힘으로 물어붙일 것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내 대표가 돼서 원내 대표 의견과 이제 각 17개, 18개 간사님들 또는 각 상임위 간사 개별 간사단 간사님하고 의견이 불일치할 때 원내 대표가 혼자 할 것이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에는 개별 입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론에는 민생을 또는 개혁 입법 중에 우리 당의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입법이고 그 주체가 의원도 있고 정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로 지금까지는 정부 입법은 조금 빠르게 이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개별 입법 굉장히 소중하게 뭐 특정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뭐하겠지만 대표 발의하신 분이 한 20분 가까이 된 법도 있는데 이건 논의도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는 법에 대한 매 건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법안에 대해서 남은 1년 동안 통상 역대는 그랬습니다. 입법 과제라는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100대 과제, 민생 입법 뭐 50개, 뭐 100대 과제 뭐 개혁 입법 50개 이런 걸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별로 정주의하고 같이 정해서 이 부분에서 준비해서 의총을 통해서 이게 우리 처리해야 될 과제다. 이거를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견이 좁히는 거고요. 당론화된 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야당이었을 때는 의석수가 작아서 이렇게 당론한 순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충분히 야당하고 이야기도 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민주적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의총을 통해서 하면 간사 간의 이견은 굉장히 많이 적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이견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단이 아니라 의총, 정책 의총을 정례를 하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 단독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개별 질문 이제 두 번째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 제가 또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개별 질문 추후에 또 현장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이 좀 비슷하거나 유사한 질문들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후보님들께서 추가 입장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질문을 선택해서 말씀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별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호 2번 박완주 후보께서 또 질문지함에 있는 질문지를 뽑고 읽고 답변 2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인데요. 그 보궐선거에 승리한 야당이 협치를 내서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를 고려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이제 한간이 요새 보니까 제가 협치해야 된다, 정치복원해야 된다 이랬더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준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 재논의는 국회 절차에서 하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는 그 의석 수에 따라서 지지도에 따라서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할 건가가 그게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11대 7입니다. 그게 지난번 1기 원내대표단에서 거의 합의를 했는데 몇몇 저쪽 야당에서 법사위가 아니면 거부하는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고 부의장님도 못 뽑은 상태인데 저는 상임위 논의 재분배에 대해서 논의에 나설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나섰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약간의 국회를 전체를 독점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또 독단적이고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 느낌을 보이면서 성과는 못 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저는 20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해왔던 게 야당이 한 게 관례가 아닙니다. 실제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입법을 하라고 해서 20대 제가 1기 원내대표 상임위 협상할 때 의장은 뭐 다수당이 갖고 그리고 법사위는 여당이라 이런 관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변했구나. 그런 모습의 시작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짜 뉴스입니다. 박완주 원내대표 되면 법사위 넘겨준다. 예, 협상은 하겠습니다. 네, 개별 질문 세 번째 기호 1번 윤호중 후보님께서 질문지함에 있는 질문지를 뽑아주시고요. 질문지를 읽고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청와대는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는데 검찰개혁 특유의 입장과 차이가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제가 그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을 함께 당에서 맡아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검찰개혁 특위가 제2기 검찰 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그 검찰의 한명숙 총리 위증교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보인 여러 가지 행태는 자신들의 그 관련한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잘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정치적으로 검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이 일을 해온 수사를 해온 이런 관행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은 이미 1차 검찰 개혁으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올해 1월 1일서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되는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안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둘째로는 이 종합적인 부패 수사 역량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추가 검찰 개혁 논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주문에 따라서 이 법무부 안에서 되도록이면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립시키는 논의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 논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지금 거의 진행이 되어서 이제 5월 2일로 우리 당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시게 되면 우리 특위의 논의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혁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후보님, 제가 애드리브를 하나 여쭤볼게요. 어떠세요? 그 질문지 이렇게 뽑아보니까 느낌이 좀 오시나요? 좀 윤호중 후보님 좀 떨리시던가요? 떨리죠. 박완주 후보님. 제 질문지 중심으로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개별 질문은 이제 각 후보님에 맞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질문이 좀 날카로워서 지금의 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질문이었고 또 답변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순서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질문 시간인데요. 현장 참석자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튜브 채널 보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26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생중계되고 있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질문 또 현장에 참석한 참석자의 질문 중에서 선관위원이 이제 3개의 질문을 뽑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도
2분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선관위원님께서 질문지 3개를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이제 참석자들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3개 질문 중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낭독하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좀 어렵네요. 드리겠습니다. 2030 남성을 위한 민심 수습과 정책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보궐선거의 이제 민심 반영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 순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기호 1번 윤호중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30 꼭 굳이 남성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30 세대의 우리 당과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었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의 이 집권 기간을 통해서 2030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 희망과 비전을 제대로 살려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요. 이 2030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2030 대책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청년 일자리라든가 청년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원하시는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2030 세대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일자리를 갖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다음에 평생 살다가 노후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 안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해나가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안심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뭐 50, 60 이 세대 분들에게도 남아있는 노후에 대해서 안심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2030의 문제가 5060의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 주택 문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계신데요. 저는 5060뿐만 아니라 2030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드리면 이제는 국가가 주거 문제를 책임지는 시대로 그런 나라로 빨리 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해서 또 박완주 후보님이 2분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2030 세대가 이번 선거에 아주 폭발적으로 정말 회초를 세게 들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사실은 조금 더 공정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도덕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그렇게 압도적 지지를 해줬는데요.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허탈감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에 대한 문제. 제 아들이 20대인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아빠 절대로 인국공에 대해서는 아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 안정적인.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는 꼰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2030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죄송하지만 제 아들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2030은 이렇다 이런 정책을 순전히 위에서 보는 정책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청년 주택을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지금 2030 의원님들이 있는데 아마 저희 50대인데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해결은 2030의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 부분들을 수렴하고 정책화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저는 해야 될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 2030 의원뿐만 아니라 외부, 내부 또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또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현장 질문 첫 번째였고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질의 응답 방식은 이제 동일한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준 180석, 국민이 실망하고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 쪽으로 간 것은 검찰개혁 지지 부진과 경제부총리를 앞세워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을 하지 않은 민주당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박완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180석을 준 것은 민생도 잘 챙기고 국민들이 원했던 권력구조에 대해서 개혁도 잘 치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지난 3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의 발목을 잡아서 개혁 입법이든 민생 입법이든 이 부분이 모두가 정쟁화됐기 때문에 힘을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4차 추경까지 해가면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을 해왔는데 과연 되돌아보면 똑부러지게 민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개혁 입법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 양쪽 다 충분하지 않다고 각각 세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민생 먼저다, 개혁 부족해서 이렇게 심판받았다, 민생 부족해서, 저는 이런 이분법적인 부분은 저는 더 이상 무능한 정당 이상의 하소연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나가는 것이 저는 이기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별로 민생입법, 개혁입법들을 도출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설득하고 국민들과 공감대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국민 공감성을 확보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이기 원내대표가 집중적으로 해야 내년에 국민의 공감력과 우리 민주당스러움을 회복해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난 보편적 한두 가지 제도를 안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기호 1번 윤호중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반드시 완성해낼 것이고요. 또 경제 회복에 대해서 이 질문해 주신 분의 걱정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재정을 많이 투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이 금융 통화 정책을 병행해서 재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정 정책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주도해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당의 주도하에 한국은행이 금융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 회복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는 이 부담을 대폭 줄이고요. 정부는 경감되는 부담을 훨씬 더 경제를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여력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에 대한 4차 지원이 사실 전달 체계가 충분히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현장에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최선을 또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법사위원장이니까요. 법사위원장에서 원내가 대표가 되면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 봐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유효한 협상 결과를 통해서 차기 그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구성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유능한 개혁 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장 질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심과 민심이 충돌하지 않고 통합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호 1번 윤호중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우리 그 다수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그 공약으로 입법 청문회의 활성화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내 지도부가 잘 해오셨습니다만 이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토론조차 하지 않고 퇴장을 해버릴 때 그럴 때 정말 저희는 모두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토론할 필요가 없이 그냥 표결해서 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국민 여러분께서 이 법이 왜 필요한 법인지 도대체 이 개혁은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하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입법청문회를 그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입법청문회를 열어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 그 법에 관계가 되는 이해관계자, 보통 사람들, 여러분 국민들을 이 의사당 안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회주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왜 이 법을 해야 되는지, 이 법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충분히 듣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 여당만으로라도 이것을 수정을 해서 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그런 개혁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나가게 된다면 아마 야당도 그대로 있지 못할 겁니다. 자신들도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 입법 청문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이냐. 저는 뼈아프지만 당심과 민심을 잘못 읽어서 재보궐선거 후보를 낸 거에서 통찰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당연은 합법적으로 70%의 압도적인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서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불리에 따라서 당의 입장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오만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저는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당심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이었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후퇴가 아니라 수정하고 합리적 수정과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검찰개혁을 후퇴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이후에 중대수사청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왜 또 저러지? 이럴 때는 사실은 속도 조절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만족한 개혁성도 중요하지만 그 개혁의 성과가 국민이 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뤘을 때 이번처럼 호된 심판과 회초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당정청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당이 사실은 당의 목소리를 정부와 청와대가 더 많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역할이 여당으로서 반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당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위해서는 당내 소통을 정말로 원활하게 모두 말씀드렸던 절차를 시행하면 함께 이기는 그런 대선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공통 질문 또 개별 질문, 현장 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또 귀한 질문을 주신 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또 마지막 순서입니다. 후보자 마무리 연설 시간인데요. 각 2분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답변 시간 종료이실 때 또 차인벨이 울리니까 시간 배정을 잘 해주시 바라겠고요. 마지막 연설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후배, 동료 의원님, 바꾸겠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내년에 민주당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혁신은 매우 아플 것입니다.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탓, 내 탓, 누구 탓 타령하다가 세월을 버린다면 국민은 정말로 민주당의 엄청난 회초리를 들을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1초도 절대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내대표가 다가오는 원내대표는 그 혁신에 어떠했는지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삼선 박완주 후보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년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당시 제1기 원내수석으로 123석 의원님을 한 힘으로 모아서 234석의 국회 탄핵을 이루는 소중한 경험,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당 수석 대변인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경험, 이 두 가지 경험으로 우리 당내 소통,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으로 건강한 더불어민주당 다음으로 복원해서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윤호중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당의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고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시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잘 보셨습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보시기에 못마땅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실 줄 압니다. 이렇게 당이 어려운 순간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손을 내민다는 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당을 혁신하고 또 나아가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먼저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원내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이 어려울 때마다 당이 원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26살 말단 당직자로 입당해서 33년 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부대변인, 정책의장, 사무총장, 법사위원장 이런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저 자신보다 당의 승리를 항상 우선해 왔습니다. 혁신도 승리도 지도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19대 대선에서는 정책을 담당했었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천을 포함한 경선 관리를 맡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의원 여러분과 또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힘이 모여서 총선 승리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당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기호 1번 저 윤호중이 민주당을 구해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토론은 순서를 다 마쳤는데요. 사회자 권한으로 제가 질문 하나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셨을 텐데요. 어떠세요? 1시간 한 20분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간단하게 한 소감이라고 할까요? 또 첫 번째 아마 이 엄중한 시기에 또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마음도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마친 소감 간단하게 한 30초씩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이렇게 당직에 나서서
그 토론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특히나 이 그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운 때에 소임을 맡겠다고 나서서 저 역시도 굉장히 그 긴장이 되고 어깨도 무겁고 혹시 또 너무 이 기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좀 소리도 높이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원주 의원님. 네,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지만 저는 이런 토론회가 굉장히 우리 당의 민주당스러움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역대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시킨 건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 생방송으로 해준 적이 없으니까 의원님들 이렇게 모셔서 뭐 120명, 뭐 180명 이랬는데 어쨌든 이 기회에 우리의 반성하는 모습도 또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174명의 의원님도 보시겠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당원들도 좋은 의견을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도 같이 볼 수 있어. 그래서 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무겁게 마음으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토론할 수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토론회에서는 더 국민과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소통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차기 원내대표 후보님들이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거기서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1차 후보자 합동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합동 토론회는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경청하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